예, 세 번째 시간은 근로조건부 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EITC라고 해서 이게 미국에 도입된 근로조건부 법입니다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EITC 이렇게 또 불리지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뭐 재경부 홈페이지 빌려온 그 재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근로조건급여에 관한 정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첫째는 근로빈곤의 완화, 둘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득세다, 네가티브 소득세다. 이때 부라고 하는 영어로는 네가티브가 되겠습니다. 네가티브 소득세, NIT라고 이제 보통 요약해서 부릅니다만, 네가티브 소득세다, 이렇게 부의 소득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본 미국의 체제로 도입됐고, 어쨌든 근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재원은 조세가 되겠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은 작은 편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어, 일을 하지 않고 빈민들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 급여를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이제 고소득자가 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쨌든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 EITC의 적격자를 역시 이제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조사가 필수적이죠. 이런 근로조건 법인의 비용과 측정 결과는 다양한데요. 정책 효과성을 결정한 요인은 여러 가지 노동력 조치들, 그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돼 있느냐, 지금 수준이 어떠냐, 공적부 수준은 어떠냐,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차피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다양성이 되겠는데요. 설계는 대단히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인가 보편적인가, 개인소득 기준인가, 가구소득 기준인가, 최소한의 근로적 시간이 수급조건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부양아동의 명수에 따라 수급조건 달라지느냐, 가구 서비스처럼 어느 업종에 한정되어 있느냐,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세금 환급이냐, 세금 공제냐, 또는 현물이냐, 그 다음에 점정 구간, 폐진 점증 구간이 되겠습니다. 점증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평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점감 구간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설정하느냐 마느냐, 또 소득 증가할 때 급여 감산 비율을 어느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라별로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또 한정적으로 설정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또 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일부하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반기마다 지급하느냐 등등, 이런 것도 설계가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효과를 보면, 일단은 근로 인센티브를 늘리면서 저소득 집단의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타겟팅 할 때 가족된 즉 재분배가 1차적인 목적을 경우에 효과적이다. 저소득 가족에 대한 재분배가 1차적 목표일 때 효과적이다. 그리고 근로조건 급여는 근로 빈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지역, 근로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서 비용가적인,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드는 재분배 도구다. 그래서 효율적 비용은 아주 적다.
그러나 이걸 단기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일회용 급여로 할 때는 제 역할은 뭐 당연하겠죠. 아무리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 줘야 제 역할이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급여는 급여 수급 여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를 크게 할 때, 말하자면 이 급여를 수급하면 저소득층이 꽤 사실은 꽤 뭐 어쨌든 뭐 생활에 도움이 될 때, 그러니까 그걸 좀 급여의 액수가 클 때 효과적이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용 효과에 대해서도 꽤 많은 그런 어떤 리서치 페이퍼가 쓰여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대체로 뭐 대상 집단 청년이 되건 아니면 뭐 한부모 가구가 되든 어떤 뭐 이 여성이 되든 대상 집단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약간 기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집단 고용률이 이미 높다면 근로조건급여는 제한적인 고용 효과를 초래한다. 뭐 이것도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웨이지 플로어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 되게 뭐 한 사회에서 웨이지 플로어를 측정하는 건 최저임금이겠죠. 이게 이미 최저임금이 높다면 근로조건부 급여가 효과적 작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노동 비용이 고용의 장애물이 되는 곳에서는 웨이지 플로어, 최저임금에 설정되는 웨이지 플로어 자체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과 근로소득급여의 상호작용을 했을 때 OECD 같은 OECD 내에서 난 보고서를 보면 관대한 근로조건급여와 적정 수준, 모더리트, 영어로 모더리트란 영어를 쓰는데요. 모더리트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좋은 분배 효과를 초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 다음에 근로급여의 다양성인데요. 네, 다양성인데 한번 봅시다. 이게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 되게 75년 EITC가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모델이니까 또 다른 나라도 대체로 뭐 EITC 모델에 따라서 설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EITC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모델이니까 비교적 최근 모델이 되겠는데요. 뭐, 이 특징을 보면 뭐 70원에 탄생했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고, 개인이 아니라 가구에 지급하고, 소득 지원은 결국 대상이 세전 소득이고, 그다음에 부양아동 보면 이제 부양아동 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아이가 없을 때는 정말 아주 적은 액수의 진짜 EITC 급여를 받고요. 이게 애가 지금 하나 있을 때, 애가 둘일 때, 애가 셋일 때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꽤 사실은 높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번 보시면 애가 한 두 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명 있을 때는 요 하늘색이거든요. 애가 두 명이 있고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 요게 지금 요게 요 정도가 지금 한 지금 우리 환율로 보면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요 지금 평탄 구간에 지금 들어있게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연소득을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애가 둘인 그런 어떤 가구가 있다면 거기에서 대체로 뭐한 꽤뭐 지금 보면 한연 뭐 거의 연한 700, 연 700만 원, 1년 한 700 정도 받으니까 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꽤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자녀주의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저속자를 위한 이런 제도는 꽤 사실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도 뭐 자연복지국가에 속해 있지만 저소득을 지원한 제도는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대시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점증 구간이고 이게 평탄 구간이고 이게 점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전형적인 EITC의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년에 1년 EITC 급여의 평균적인 급여의 액수 변동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체로 뭐 이건 2010년도 초반이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 거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한 230불 정도 이렇게 받나요? 예, 그렇죠. 예, 230불에 2,300불이네요. 지금은 아마 좀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최고가 지금 6,000불, 지금 6,000불이 좀 더 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권이 6,500, 지금 최고 수준이 6,500, 6,500불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500불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뭐 우리보다는 훨씬 사실은 큰 액수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수급자 수가 갈수록 이제 확대되고 있고 전체 미국의 이 인구의 사실은 23%, 지금 한 25% 정도를 같으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에 뒷수급자라는 이야기가 요것은 이제 에, 추정치인데 가구의 수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여기 어쨌든 개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인구 비율이니까 어쨌든 저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단위인데 뭐 이 수 자체는 이제 가구를 다시 이제 평균적인 가구당 평균적인 가구 원수를 그렇게 산출해서 전체 인구당 수급자 수를 나누는 것인데 어쨌든 4분의 1 정도가 받으니까 뭐 상당히 큰 제도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좀 영국의 WTC인데요. 이게 이제 뭐 미국 EATC죠. 미국 EATC인데 약간 복잡하게 이건 또 약간 오래된 좀 자료인데 지금은 사실은 유니버셜 뭐 텍스 크레디트인가요? 그건 좀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몇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하나의 제도에 통합돼서 통합된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독립돼 있을 때의 그런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어떤 어,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국은 사실 EIT 제도 속에 가구 원수 EIT 제도 속에 사실은 그 아동 그러니까 이 양육 아동 수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동 급여를 좀 분리시켜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약간 복잡한 제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프랑스 PP, 프랑스 EITC가 되겠습니다. 미국 EITC보다는 조금 더 좀 다른 평탄 구간이 없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제 뭐 1인 근로자냐, 맞벌이냐, 또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것도 약간 오래된 그런 어떤 자료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약간 비교적 최근에 프랑스 EIT 그 PP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되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뭐 가족의 뭐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근로장려 세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이고 마치 그때 사실은 좀 EITC 급여액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 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최대 평탄 구간인 최대 급여가 300만 원
그러니까 연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0몇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받는 것으로. 어쨌든 뭐 저소득 근로자한테는 비교적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소득 3,600 미만까지의 저소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독일 유형인데, 독일은 영국, 미국과는 조금 이제 뭐 노사관계나 또는 뭐 이런 EIT 제도 근로중급여를 실시하는 이제 그런 어떤 동기 자체가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미국, 독일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식 EIT 제도를 도입하는데, 특히 이제 뭐 노동조합이 비교적 강하고 또 단체고 적용률이 비교적 뭐 좀 넓고 또 어쨌든 뭐 최저임금에 설정되는 그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은 나라서,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사실은 뭐 정감이나 뭐 점정 구간, 뭐 점적한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부당한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임금 수준보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이제 독일의 이 구직자 기초소득 보장 제도인데, 하르츠게이어에서 탄생한 구직자 기초소득 보장 제도인데, 그 구직자 기초소득 보장 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층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소득 근로자를 가리켜서 아프슈토크, 독일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아프슈토크의 어떤 수급자 수 비율을 여기에서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구직기초수 보장제도는 저소득자이지만, 그러니까 저소득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뭐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일을 하는 저소득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구직수준 보장 제도를 독일식 EIT 제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만 조금 넘는, 시간이 갈수록 그 수급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것은 예, 이게 점정이나 점감 구간이 없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이 가구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로조건 급여는 비교적 액수가 크지만 증강 구간이 없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스웨덴이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뭐 최저임금 수준은 상당히 높은, 우리가 보통 노르딕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아까 최저임금 제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별교 수요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노르딕 국가의 그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물가도 굉장히 높고 또 서비스 비용도 굉장히 높은 것인데, 또 뭐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어떤 서비스 부분의 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제도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커서, 그래서 뭐 이 나라에서는 또 EITC를 아마 스웨덴이 2007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 스웨덴식 EIT 제도의 설계도 미국식 EITC와는 상당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걸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이게, 이게 점감 구간이 있지만, 그러니까 점증 구간이 있지만 뭐 이거 평탄 구간인데 점감 구간은 없죠. 점감 구간은 없는 이런 어떤 유형을
에, 특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좀 요게 이제 그대로고요. 똑같은 요게 이제 JSA라고 하는 게 뭐 스웨덴어로 사실 스웨덴식 EIT 제도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아주 그 스웨덴 EIT 제도인데 거의 사실은 미국식 제도와 유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는 좀 잘 들여다봐야 사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역시 스웨덴에서도 이민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어떤 뭐 노동시장과 좀 다른 특성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주로 이민자들이 주된 구성원인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미국식과 유사한 제도로 수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제 추측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중급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근로중급에 대한 정책 입장은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이런 뭐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이 됐고 80대 후반에 사실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도입이 됐죠. 그 이유는 역시 최저임상보다는 EIT 제도를 도입하는 게 각국의 정부들이 더 이제 말하자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이고 또 그 이후에 90대 이후에 확산이 되는 것이죠. 중도 우파 정부든 중도 좌파 정부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좌파들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 조치로서 환영이 되는 어쨌든 저소득 근로자에게 뭐 1년에 몇백만 원씩 제공하니까요.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데올로기 이유로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좌파라도. 또 우파는 근로 인센티브를 어쨌든 이제도 부여하니까 우파적인 이데올로기에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한 것이죠. 또 사용자 조직도 저생산 일자리에 대한 지출이 뭐 이제도 어쨌든 정부에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이 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저생 대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정부 지원하니까 사용자들도 이제 환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정보를 확대시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이게 임금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고 바라봤다는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중급여는 어쨌든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정책으로 대단히 어려웠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게 배경이 돼서 지금은 OECD 국가의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뭐 전통의 3인制국가뿐 아니고 뭐 자파정부가 들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이게 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유럽의 많은 여러 사회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팽창했다는 보여주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